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몸짓들 2장, 기계의 저편에서, 그러나 여전히 몸짓의 현상학 2편에서입니다. 플루서는 이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할 수 있으려면 세계가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가설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존재로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의무로는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방법로는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려는 사람은 우선 카페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고, 이런 알매 기반에서 자신이 오픈하려는 카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자신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죠. 여기에서 카페가 어떠한지는 존재론, 카페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의무론, 그리고 카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문제들은 플루서가 말했듯이 서로 맞물려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무론과 방법론이 없는 존재론은 없고, 존재론과 방법론이 없는 의무론은 없고, 존재론과 의무론이 없는 방법론은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플루서는 아득한 옛날, 즉 역사 이전의 시기에는 일의 이 세 측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하죠. 플루서는 이 세 가지의 분화가 일어났을 때 역사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루서는 이 세 가지의 분화 단계가 의무론, 존재론, 방법론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죠. 그 첫 단계, 고대와 중세의 역사는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말하자면 사람은 어떤 가치, 윤리적, 정치적, 종교적,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경건한 믿음 속에서 일한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엇을 위해라는 목적, 지향적 질문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의심 없이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철학으로 예를 들자면 칸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에게 정언명법이라는 의무를 부여했죠. 이때 인간은 플루서의 말대로 경건한 믿음 속에서 일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 근대의 역사는 세계라는 존재의 발견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사람은 인식론적, 과학적, 실험적, 이론적으로 한마디로 믿음 없이 일한다. 근대적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가치에서, 즉 의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아버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죠. 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철학으로 예를 들자면 니체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보라의 원제목이 Wie man wird, was man ist, 즉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되는가 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인간의 존재가 문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플루서의 말처럼 인간은 믿음 없이 일하게 되죠. 그 세 번째 단계, 현재의 역사는 방법을 강조한다. 즉 사람은 기술적, 기능적, 효율적, 전략적, 사이버네틱스적으로 한마디로 의심이 가득한 채 절망적으로 일한다. 이 시기의 인간은 플루서의 말대로 의심이 가득한 채 절망적으로 일합니다. 인간에게 의무도 사라졌고 인간의 존재도 보잘것 없음이 밝혀진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인간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의심이 가득한 채 절망적으로 일합니다. 가족이라는 가치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도 사라진 채로 말이죠. 이렇게 역사는 일의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고전시대에 의무에 관여되어 있는 일, 근대에 탐구하는 일, 그리고 동시대의 기능적인 일이다. 플루서는 인류 대다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대다수는 타인의 일에 도구로서 종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세계가 어떠한지,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에 대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고 역사를 겪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는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관여되어 있고 탐구적이며 기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 세 요소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쉬운 예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저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는 커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커피가 어떤 맛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맛이 나려면 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이 세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루서가 여기에서 제시한 역사의 세 단계, 즉 의무론, 존재론, 방법론은 도식에 불과하며 일의 세 모델이 각각 순수한 형태로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세 모델이 유용한 분석 틀이고 적합한 모델인 이유에 대해서 이 세 모델은 가치의 위기에 대한 관점을 열어준다고 설명하죠. 여기 제시된 역사의 세 단계는 도식에 불과하고 일의 세 모델이 각각 순수한 형태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유용한 분석 틀이고 적합한 모델인 까닭은 그것이 이른바 가치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플루서는 이러한 관점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는 상식적인 편견을 배제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설명이 옳다면 인간은 동물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동물은 세계를 바꾸지 않은 채로 욕구를 충족시키죠. 그러나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는데도 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일을 하는 목적은 욕구 충족이 아닌 하나의 몸짓이고 가치를 실현하고 현실을 이용하려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플루소는 일의 이 세 가지 모델이 열어주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선사시대, 주술적 일의 시대에는 가치가 의심의 여지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고대와 중세, 관여적 일의 시대에는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했다. 근대, 탐구적 일의 시대에는 가치의 문제가 무효화되었다. 그리고 동시대, 기술공학적인 일의 시대에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난센스가 되었다. 다음에서 분석하려는 것은 이러한 관점과 분석 틀이다. 플루소가 말했듯 선사시대, 즉 역사 이전의 시대는 가치 평가를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평가하려면 사람은 평가의 대상을 자신과 분리하여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는 가치와 인간 사이에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은 제기될 수 없었죠. 유일하게 가능한 질문이라고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였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인간과 가치 사이에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들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인간 앞이나 안에 또는 인간 위에 당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위 속에 인간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인간이 당위로부터 추방당할 때 비로소 인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죠. 인간은 이제 당위에 대해 질문하고 가치의 문제를 제기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율과 명령과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살 의무가 있죠. 한마디로 그는 일을 하도록 벌을 받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신은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창조했고 그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되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해야만 하는 것, 즉 당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자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과 여자는 가치의 세계에서 무가치의 세계로 쫓겨납니다. 이때 역사가 발생하죠. 가치의 세계에서 무가치의 세계로의 쫓겨남은 비역사에서 역사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신은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릴 것이라 말하고는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로움을 주었고 아담에게는 자신의 명령을 어겨 땅이 저주받았으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죠. 이후 아담은 여자를 에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아내를 에바라 불렀으니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산자의 어미라는 뜻인 에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잉태와 해산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죠. 아담과 여자는 당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위로부터 추방되었죠. 그들은 에덴 밖에서, 즉 가치가 없는 곳에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벌판에 서서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는 역사 속으로 나온 인간의 첫마디였을 겁니다. 이것이 고대와 중세의 역사이죠. 그러나 이때도 아직은 인간의 존재보다 당위, 즉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가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 칸트는 실천이성과 순수이성, 즉 가치에 대한 판단과 존재에 대한 판단이 연관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플루소는 근대, 즉 르네상스에 이르러서 이 두 가지마저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됨으로써 역사 또한 두 가지로 분리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론, 다시 말해서 의식적으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존재에 대한 판단에 스스로를 한정하는 몸짓은 15세기 이탈리아에 와서야 등장한다. 이 몸짓은 인식론을 종교의 억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실천적인 일을 이론적인 일로부터 분리한다. 그것은 선을 따옴표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진과 구분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근대 서구 특유의 이론은 역사를 둘로 양분한다. 방금 말했듯 이 두 가지의 몸짓을 통해서 세계는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무엇을 위하여를 질문하는 가치의 영역, 왜를 질문하는 주어진 사실의 영역이 그것이죠. 전자는 인문주의적 문화로, 후자는 과학적인 문화로 나누어집니다. 근대는 이렇게 당위와 존재, 정치와 과학의 분리와 함께 시작되고 그것은 정치를 향한 과학의 진전, 가치 영역에 대한 주어진 사실의 점진적인 침범을 특징으로 하죠. 근대가 진전할수록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가치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적 명령은 하나의 기능으로 변형되죠. 즉 도둑질하지 말라가 도둑질하면 감옥에 간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의 한쪽이 나머지 절반을 집어삼키게 되죠. 이론적인 일이 실천적인
현실적인 일에 맞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이런 식의 방법론적 정신분열증은 19세기 이후 기계화, 즉 방법론의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론적인 측면과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의무론적 측면이 분리되면서 의무론과 존재론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겁니다. 즉 효율성이 선한 것과 진실한 것을 삼켜버린 거죠. 왜냐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선한 것과 진실한 것을 밀어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아우슈비츠와 원자폭탄과 온갖 기술관료 체제 같은 잔인한 형태들에서 본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조 분석, 인공두뇌학, 게임이론, 생태학 같은 보다 미세한 형태의 사유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 말하자면 정치와 과학에서 방법으로 관심이 옮겨진 곳에서 가치를 향한 모든 질문은 사태 그 자체에 대한 모든 질문과 똑같이 경멸적인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리학은 존재론처럼 무의미한 담론이 된다. 그것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대답을 가능하게 하는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답의 토대를 세울 방법이 없는 곳에서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적 기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근대적 기계는 의무론과 존재론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또 그것은 정치와 과학과도 방위와 존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따름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기능의 담당 직원 역할, 즉 기계와 같이 어떤 장치의 기능으로 전락해서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몸짓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고전적 의미에서 기계는 일이 부딪히게 되는 세계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화살과 쟁기, 풍차는 기계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화살은 사냥에 좋고 쟁기는 토지를 다루기에 좋고 풍차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기에 좋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전적인 의미에서 기계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플루서는 근대의 기계는 문제 있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첫 번째 이유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다시 말해서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이 이론적인 일은 만원경과 같은 유형의 기계들의 결과이다. 이 기계들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일, 예를 들어 달의 분화구를 관찰하는 일에 좋은데 다만 좋다는 말이 원래 의미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곡식이 밀가루로 빻아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달의 분화구가 관찰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기계가 문제가 있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기계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된 상황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 기계가 무엇에 좋은가만이 아니라 기계는 왜 기능하는가를 스스로 묻는다. 기계를 대하는 태도의 이러한 전환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는 기계를 세계의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인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론적인 구성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결과, 즉 다양한 기계 장치에 의한 우주의 관찰은 기계를 문제 있는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세계의 기계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에 좋은지를 질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과, 즉 기계들과의 이론적인 관계, 새로운 기계의 발명과 산업혁명은 기계를 문제 있는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기계들이 점점 더 많이 관심을 끌게 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근대의 기계들은 문제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들이 어떤 가치를 실현하지 않고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과학은 모든 유형의 일을 실현할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정치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들을 향해서 누가 기계를 소유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죠. 플루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근대의 특징인 낙관론을 설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근대는 진보에 대한 믿음의 시기였죠.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일을 대체할 기계가 만들어져서 결국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플루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20세기 말에서는 이러한 낙관론이 이상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말 자동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근대 기계가 제기한 가치에 대한 질문이 적어도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떠한 낙관적 해석도 배제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플루서는 늦어도 산업혁명과 함께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또 누가 기계를 소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끌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둘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질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만 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가치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플루서는 산업화 이전의 조건에서 기계는 인간과 인간이 가공하는 세계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톱은 인간과 나무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톱이 고장나면 도끼로 톱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 이전의 조건에서는 인간이 상수이고 기계가 변수였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산업화의 조건에서 인간은 자기 일을 하는 동안 기계들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교체될 수 있죠. 그래서 산업화 안에서는 인간이 변수, 기계가 상수가 됩니다. 플루서는 이렇게 된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자본가 또한 방법은 다를지라도 기계에 점유되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스럽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플루서는 산업화가 태동할 때 사람들이 주장했던 기계에 의한 해방은 기계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하고, 누가 기계를 소유하는가 라는 질문은 기계 너머에 누군가가 있는가 또는 뭔가가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플루서는 산업혁명 직후에 곧바로 우리는 이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기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무, 즉 없음입니다. 플루서는 장치에 대한 이러한 카프카적인 이해는 명백해졌다고 말합니다. 카프카의 장편 소설 성과 소성에서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사유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측량사 K는 성이라는 장치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장치가 K를 아무리 모질게 대하더라도 말이죠. 촉망받는 은행원 요제프 K는 법원이라는 장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장치 속에 머물러 버리죠. 소송 마지막 장면에서 K는 완전히 장치의 부속물이 되어 그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기 위해 처형장을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과 법원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카프카의 소설 성과 소성의 주인공 측량사 K와 요제프 K는 장치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죠. 결국 그들은 모두 장치 안에서 죽습니다. 그렇기에 플루서는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낙관론의 지속은 어딘지 가슴 아픈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 산업화 이후의 인간은 인간-기계 관계의 역전을 실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은 일할 때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장치들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계에 의한 노동에서 해방되는 상태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소비라는 형태로 장치의 기능으로서 역할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러나 플루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치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걱정스러운 교훈들을 얻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장치 없이는 장치 밖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장치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에 따라서 장치를 능가하는, 즉 존재론적이거나 윤리적인 공론은 모두 형이상학적인 것이 되어서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장치 너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를 명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장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장치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장치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플루서는 장치에서 해방되라는 말은 무능력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카프카의 두 장편 소설에 나오는 측량사 K와 요제프 K가 장치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요약하면 기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고전적이고 근대적인 의미에서 일이 부조리해지기 때문이다. 장치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기능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일의 몸짓은 기계 너머에서 부조리해진다는 것. 그 이유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의미를 잃은 탓이라는 사실을 피해가지 못한다. 플루서는 이 장 서두에서 존재론과 의무론이 없는 방법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정치 없는 기술은 넓은 의미에서 예술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인류, 특히 서구의 역사는 노동으로부터 의무론, 존재론, 방법론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정치의 분리가 정착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분화는 기술이 과학과 정치를 잡아먹고 방법론이 존재와 당위를 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플루서는 기능의 승리 이후에는 현실과 가치를 복원할 수 없다고 말하죠. 진실한 것의 개념과 선한 것의 개념은 최종적으로 난센스의 블랙박스 속에 쳐넣어졌다. 인식론적 사고, 윤리적 사고와 함께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의 전략적 사고와 프로그램 분석으로 대체되었다. 역사는 끝났다. 플루서는 존재론과 의무론이 끝났다는 건 역사가 끝났다는 말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은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론이고 의무론은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이죠.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세계가 그러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과정이지만 이 일이 중단되면 역사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플루서는 이를 탈역사적인, 즉 일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죠. 기계는 세계가 어떠한지 또는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플루서는
장치는 역사의 종말이고 모든 유토피아들이 항상 예견했던 종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만약 유토피아가 도래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이미 기계 저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유토피아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을 여전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일에서 해방된 실존, 예술을 위한 예술을 위해 해방된 실존, 소비하는 관조적인 실존이다. 시간의 충만함, 우리는 그 속에서 생존한다. 아니면 그 가까이에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유토피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기계 저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을 여전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계 너머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